저당권이 침해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203페이지죠. 저당권이 침해됐다는 얘기는 저당물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일이 생겼다. 그게 왜 저당권을 침해했다고 하느냐면, 저당물의 가치가 떨어지면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일이 진행될 수 있어요. 현재 목적물의 가액은 10억이고 빌려준 돈 3억이다. 근데 저당물의 가치를 조금 떨어뜨렸다라고 할지라도 피담보 채권은 모두 받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받을 수 있어도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당 목적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 이 행위를 저당권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이걸 저당권 침해 행위로 봅니다. 저당권 침해의 의의는 저당권 설정 후 저당물의 담보 가치를 위태롭게 하는 저당권 설정자의 모든 행위를 침해 행위라고 보고요. 물권이 침해됐으니까 구제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제 방법에 양쪽 가로 1번에 보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자. 있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만 행사할 수 없다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저당권의 침해가 있을 때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침해 행위 그만해라. 그리고 이미 가져갔던 거 어떻게 해라? 원 위치로 돌려놔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뭐냐? 방해 제거의 가장 핵심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예요. 저당권 설정했는데 저당권 설정 이후에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기타 권리를 자꾸만 설정해 주더란 얘기예요. 그럼 저당권 설정보다도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선순위 물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3년분에 해당하는 임금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없는데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자꾸 압류를 하나씩 걸어주더라는 얘기죠.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쓱 보니까 이거 거짓말이 분명한데 그런 등기 자꾸 해주면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거 저당권 받을 거 별로 없겠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당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도 안 사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등기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방해 제거 청구인 거예요. 그래서 204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저당권자는 법률상 무효이지만 사실상 저당권 실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즉 피담보 채권이 이미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저당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그럼 이건 서로 간에 거래에 있어서 신의축을 지고 위반하고 있는 행위죠. 이건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우리 기한이익 상실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채무자가 담보 제공하기를 안 했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담보는 제공했는데 담보 가치를 저감시키고 있더라. 그러면 기한이 암만 많이 남았어도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 청구도 가능하고요. 저당권을 침해해서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생겼대요. 그럼 이건 물권을 침해하는 행위고 물권은 절대권이면서 대세권인데 이걸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저당권을 침해해서 저당권이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현재 잔존 가치만 가지고도 경매 실행에도 자기가 빌려준 돈에다가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너무 많이 떨어뜨리는 바람에 지금 경매 실행하면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피담보 채권을 다 못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손해가 생기는 거죠. 그럼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기준은 현재 잔존 가치로 피담보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판단 기준이겠죠.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를 하면서 즉시 변제 청구 경매 신청하면서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재 잔존 가치가 피담보 채권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이 돼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양쪽 가로 3번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동그라미 2번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저당 목적물 침해로 저당권자가 피담보 채권에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 즉 목적물의 잔존 가치만으로 여전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요거 하고요. 담보물 보충 청구인데요. 자,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들어갑니다. 저당권자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지금 돈 당장 갚어.
그리고 안 갚으면 바로 경매할 수도 있지만 가갖고 야 이거 담보가치 떨어졌으니까 담보물 더 내놔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앞에 당장 갚어 그러고 안 하면 경매 신청하는 건 너하고 거래 안 하겠다는 얘기죠. 끝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담보물 더 가져와 라고 하는 건 계속 거래하겠다는 거야, 끝내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담보물 보충 청구를 하면서 즉시 변제 청구 및 경매는 신청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선택적으로만 해야지. 담보물 보충 청구할 때는 계속 거래하겠다는 뜻이고 즉시 변제 청구하고 경매 신청하는 건 거래 끝내는 것, 끝내겠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그거 줄치셔야 됩니다.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 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 그때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양쪽 가로 5번에 손해배상 청구권과 담보물 보충 청구권인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매 신청할 때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 청구권과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동시에는 행사할 수 없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즉시 변제 청구하면서 손해배상은 같이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즉시 변제 청구하면서 손해배상 언제 청구한다 그랬습니까? 잔존 가치가 피담보 채권에 미달하게 되면 청구할 수 있다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물건인데 저당권만 처분할 수는 없는 거죠. 피담보 채권과 같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부 채권 양도하고 같이 처분할 수 있고 저당권의 소멸입니다. 다음 페이지 205페이지죠. 저당권도 물건의 일반적 소멸 사유, 즉 목적물이 멸실됐다든지 저당권 스스로 포기했다든지 아니면 저당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저당권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유의 소멸 원인은 우리 담보물권 공통의 소멸 원인이 뭡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 무조건 소멸하죠. 그 피담보 채권의 소멸 원인이 변제로 소멸을 했던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멸했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아니 저당권 행사 중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까? 예, 진행합니다. 유치권 행사 중에도 진행하고 질권 행사 중에도 진행하고 저당권 행사 중에도 피담보 채권을 별도로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이나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그 줄 칠게요. 그러나 피담보 채권과 독립해서 저당권만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앞에서 우리 배웠던 거 있었죠? 뭐 있었어요?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와 걸리지 않는 권리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에 형, 상, 점, 담 있었지, 담. 그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담보물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담보물권의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 계속 진행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똑같이 하겠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지상권, 전세권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우리 지상권, 전세권 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특수저당권이라고 해서 근저당권인데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면서 여기다가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변제기일을 이날로 정했는데 이날 변제하지 않는 거에 대비해서 담보물 하나 잡아놓고 저당권을 설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니까 저당권도 존재할 수 있다. 부종성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얘네 둘이 거래를 하긴 할 건데 지금 돈을 당장 빌려준 게 아니라 앞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증감 변동하는 채권이 발생할 거예요. 발생을 하고 거래가 끝나면 그때 채권이 확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 여기는 계약 체결할 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계약을 체결하지만 여기는 계약 체결할 때는 서로 간에 채권 채무가 없어. 앞으로 생길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그 채권 채무는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소멸하고 발생했다. 소멸하고 발생했다. 소멸하고가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고. 그랬다가 거래가 딱 끝났대. 끝났는데 하나도 안 남았다. 그럼 그걸로 끝내면 될 거 아닙니까? 거래가 끝났는데 2억 원 또는 3억 원 받을 게 있더라. 근데 갑이 안 준대. 이렇게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거 아니죠? 그래.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 담보를 잡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니까. 지금 담보 잡아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려면 부종성의 원칙상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피담보 채권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저당권을 설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국립 끝에 만든 게 저당권은 저당권인데 저당권을 바깥으로 꺼내지 말고 어디다? 땅속에 묻어놓자는 얘기야. 땅속에 저당권을 묻어놓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요거 무슨 자죠? 그래, 땅속에 묻어놓자는 얘기야. 그럼 땅속에 저당권 묻어놓는 거야. 지금 저당권 아니야? 그럼 이게 언제 저당권이 되냐면 거래가 끝나면 그땐 저당권이 되는 거죠. 써있긴 뭐라고 써있어? 근저당이라고 써있지만 효력은 저당권의 효력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경매 신청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매 신청을 하는데 요 금액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을 하는 거야. 근데 이 거래 과정에서 이 목적물의 가액이 10억이야. 10억짜리야. 10억. 10억짜리인데 거래를 그러면 얼마까지 해야 돼요? 20억, 30억 다 거래하고 갑이 지금 돈 못 갚어. 그러면 받을 돈 30억. 목적물은 10억짜리밖에 안 돼. 그럼 이거 경매해봐야 아무런 효용없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걸 담보로 해서 얼마까지만 거래하자. 이걸 담보로 해서 얼마까지 거래 최대 한도액을 정해놓는데 이거를 채권자의 채권 최고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은 이날 정해놓는 거예요. 이날. 그러니까 이걸 담보로 얼마까지만 거래하자. 보통 저게 10억짜리면 요즘에 6억 정도, 주택 같으면 60% 정도 담보대출 해주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저당권 설정해요? 근저당권 설정해? 근저당권 설정하죠? 왜요? 저당권 설정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형태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2억은 먼저 빌리죠?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줘야 되는데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다고. 참 이상하죠? 앞으로는 근저당권 말고 저당권 설정합시다 라고 말씀해 보시면 은행 직원이 저당권 없어졌어요 그럴 거예요. 그럼 제가 가르치는 건 뭐예요 이거? 없어진 거 가르치는 건가요? 그게 아니야. 이 근저당이 채권자에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많아요. 일단 받을 돈이 많아. 빌려준 돈은 6억이라고 하더라도 담보는 그러면 채권 최고액 얼마까지 잡을 수 있어? 20% 30%더 잡을 수 있다고. 그럼 간단하게 5억 빌려줬대요. 2억 그러면 어떻게 20%더 잡으면 6억까지 담보 잡을 수 있죠. 이걸 매개를 해서 거래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을 얼마까지 하자? 6억까지 하자.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6억 빌려줬으면 20%더 하면 7억 2천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거래하는 거지. 거래할 때 채권자가 얼마나 약은데 8억 9억 이렇게 거래 안 합니다. 이 안에서 거래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잖아 은행에다가. 아니 돈 빌려주고 채권액을 벌써 확정해놓고 변제기일까지 확정해놓고 하는데 왜 근저당을 설정을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돈만 빌려줘? 카드도 만들어줘요. 카드도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그 카드 거래 계속 할 거 아니냐고. 카드값 생겨 안 생겨? 그것까지 담보하겠다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렇죠. 그리고 채권자가 은행에서 우리한테 받아가는 돈이 저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실제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지연이자 몇 년분? 1년분에 한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원본이 2억 원이고 지연이자가 1억 원 나왔대. 한 5년 동안. 그러면 채권 최고액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자 입장에서 많이 잡는 게 좋아요? 조금 잡는 게 좋아요? 많이 잡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연이자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저당권을 얘기할 때는 피담보 채권 범위 안에 저당권 실행 비용도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저당권 실행 비용은 이 안에 포함도 안 시켜. 저당권 실행 비용은 별도로 빼준다고. 예를 들어서 저당권 실행할 때 저기에 1,000만 원이 돈이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1,000만 원은 별도로 빼주고 원본 이자 위약금 그다음에 지연 이자까지만 이 안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채권자가 저당권 실행 비용만큼 지연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고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변제 기일에 담보하기 위해서 미리 설정하는 저당권을 근저당이라고 얘기한다고. 미리 설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설정할 당시에 피담보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저당권 뭐 설정을 못하고 땅속에 저당권을 딱 묻어놓는 거. 아무도 못 가져가게. 그 저당권을 뭐라 그런다고요? 근저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저당이 은행에서 근저당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채권자가 유리하다. 뭐가 유리하냐? 많이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근저당권이 언제 채권이 확정이 되느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거래가 끝나는 날인 거예요. 그럼 거래 끝내면 여기까지 거래 딱 끝냈죠? 끝냈으면 지금까지 발생한 채권이 하나도 없다. 그럼 이건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 발생한 채권이 남아있다. 그럼 그거 채무자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채무자가 안 갚는다? 그럼 그때 경매 실행합니다. 경매 실행은 근저당권 실행 경매라고 하더라도 이미 거래가 끝나면 근저당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저당권이 돼버린다 그랬죠? 예, 여기에는 써있기는 근저당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근자는 빠지고 무슨 효력이 생겨요? 저당권,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 똑같이 저당권의 효력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근저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357조에 보니까 저당권은 담보할 채권의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그러니까 거래할 때는 확정된 채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 저당권 설정한 게 아니라 근저당 설정했잖아요. 거래하다가 어느 날 변제가 끝났대. 그럼 채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근저당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 안 한다니까. 아니, 처음부터 없이 시작했는데 뭘. 없는 집안이야, 처음부터. 거래하다가 제로가 됐대. 처음으로 돌아갔네. 앞으로 또 거래할 거거든. 거래하다가 또 제로가 됐대. 그래도 앞으로 또 거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래 과정에서 채권이 소멸하거나 또는 채권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피담보 채권에서 빠질 뿐이지 근저당이 여기 쫓아가지 않습니다. 얘는 저당권 아니요. 지금 얘 어디 들어가 있어요? 땅속에 쉽게 못 꺼낸다니까. 얘가 저당권이 돼서 땅속으로, 땅 바깥으로 나오는 건 거래가 끝나야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이 경우 그 확정될 때까지 채무 소멸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이 저당권 지금 어디 들어가 있다 그랬죠?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전항의 경우 채무 이자는 최고액 중에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채무 이자는 얼마가 됐든지. 자, 넘겨보십니다. 근저당권의 성립 보면요. 이건 저당권하고 똑같아. 근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해야 되겠죠? 여기 기억해 보시면 근저당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하고 똑같이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였잖아요. 여기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 설정자다. 그거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등기가 돼야 되겠죠. 예, 등기는 피담보 채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피담보 채권도 없이 왜 근저당을 설정했냐? 그러니까 거기다 써야지. 이건 저당권이 아니고 근저당권이다 라고 써놔야 되죠. 그럼 근저당권이면 처음부터 채권 최고액을 정해야 된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근저당 설정 등기에는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디귿에 있죠, 디귿. 근저당 설정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채무자가 냈었죠. 은행에서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 비용 채무자가 내고 다 했다고. 근데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 반드시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신뢰를 가지고 신용을 가지고 돈 갚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담보를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은행에서 지네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지네들이 채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네 권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권자인 은행에서 부담해야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때도 판례 이거 나오기 전까지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지네들 돈 있다고 지들 돈도 아니면서 이거 갖고 장난질 치려고 그러다 결국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겼죠. 예.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변경이에요. 요 존속기간 중에 있잖아요. 요 존속기간 중에 채권자 바꿀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야? 얼마, 이걸 담보로 해서 얼마 받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채권자 바꿀 수도 있고 채무자 바꿀 수도 있고요. 피담보 채권을
이게 채권 최고액을 늘릴 수도 있고 채권 최고액을 줄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계약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변경이 가능한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채권 최고액을 늘렸다는 거야. 채권 최고액을 늘리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손해가 생길 수 있죠. 선순위 근저당이 6억으로 지금 들어와 있었는데 갑자기 7억 2천이 된대요. 그럼 후순위자는 10억짜리 물건에 6억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니까 4억의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채권 최고액을 8억으로 올린다. 그럼 여유가 2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후순위자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당사자끼리 계약의 내용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등기도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채권 최고액을 증액할 때는 후순위자에게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순위자에게 동의를 받고 증액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저당권 변경 얼마든지 가능한데 디귿에 보시면 채권 최고액의 증액 있죠? 증액? 채권 최고액의 증액은 당해 근저당 자체의 변경이다. 변경 등기해야 되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B에 보시면 줄칩니다. 후순위 물권자가 존재할 때 채권 최고액을 증액할 때는 후순위 물권자의 동의 내지는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되고요. 기본계약 추가 변경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계약의 내용으로. 그 다음에 207페이지 보면 채무자 채권자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요. 근저당권 양도할 수 있겠죠. 근저당권 양도합니다. 얘가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양도할 수 있어요. 기본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면 근저당권 양도가 되는 거야. 피담보 채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상에 당사자 바꾸는 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채무자도 변경할 수 있고 채권자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됐으면 등기하면 되는 거죠. 거래계약상의 구체적인 거래계약의 내용, 권리 의무 내용도 변경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건 뭐라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증액할 때만. 아, 지금 쌀 거래하자. 그래서 쌀 거래하다가 고기도 거래하자. 뭔가 많이 달라집니까? 그 쌀은 거래하지 말고 이번에는 그럼 뭐 빵만 거래하자. 그런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이 담보물 가지고 얼마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거래 내용이 바꿔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채권자, 채무자 바뀌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 양도할 수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4번의 니은에 한번 보실게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는 어떤 개별적인 채권이 양도가 됐다는 게 지금 쌀하고 물하고 반찬 거래하다가 반찬에 대한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됐대요. 그럼 반찬 거래는 이제 거래 관계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단순한 채권만 갖게 되는 거고 근저당권은 나머지 쌀하고 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담보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는 어떤 개별적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그 채권은 담보되는 채권 범위 내에서 제외되고 근저당이 여기에 쫓아가지 않습니다. 근저당 지금 어디 있다 그랬죠? 땅속에 있다 그랬죠? 함부로 꺼내서 막 돌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근저당권의 효력이다. 그래서 근저당권의 특수성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불확정성 그거 줄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종성과 수반성이 완화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아까 거래하다가 채권이 일시적으로 제로가 됐답니다. 그럼 근저당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처음부터 제로 상태에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채권 몇 개가 제3자에게 양도됐대요. 근저당권 쫓아갑니까? 안 쫓아갑니까? 안 쫓아간다죠. 이게 부종성과 수반성이 완화가 된다. 자, 그래서 거기 B에 보시면요. 기본계약상의 채권이 일시적으로 전부 변제됐대요. 근저당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시 채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C에 기본계약상의 채권 중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했답니다. 근저당권 여기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나오죠. 채권 최고액은 경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을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0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채권 최고액에는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이 안에 들어가는 거래 금액이야. 당연히 원본은 채권 최고액 안에 포함시킬 수 있겠죠. 6억이라고 해놨대. 6억. 그럼 이 6억 안에는 채권 최고액 안에는 발생한 원본 들어갈 거 아닙니까? 원본. 이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위약금 약정했으면 위약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연이자 있죠. 지연이자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 안에 뭐는 안 들어가? 실행비용. 실행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죠. 자, 채권 최고액을 6억으로 잡았는데 원본이 3억이야. 이자가 1억이고요. 위약금이 1억입니다.
그리고 지연이자가 1년에 2천만 원씩 발생을 했고 실행 비용이 1천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채권 최고액 얼마로 잡았다 그랬어요? 6억. 이거 합치니까 얼마요? 5억이죠. 지연이자는 1년에 2천만 원씩 발생한다 그랬죠? 그럼 지연이자 몇 년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 계산으로 5년까지 받으면 이게 1억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채권 최고액 안에 들어온다. 그럼 1천만 원이 여기 포함돼야 되니까 5년분은 반밖에 못 받겠네. 근데 이게 채권 최고액에서 빠진다. 그럼 요거 2천 다 받을 거 아니냐고. 근데 만약에 채권 최고액에서 이게 얘가 들어온다. 그럼 4년 반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만큼 더 받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을 많이 잡아놓으면 지연이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채권자에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린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을 잘 설정하는 거, 근저당 설정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모두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며 채권 최고액 범위 내면 지연배상도 1년분에 한하지 않고 최고액 한도내에서 무제한 담보되지만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이 되느냐? 지금 계속해서 거래하다가 이 채권이 언제 확정이 되느냐? 거래가 끝나면. 둘 사이에 거래가 끝나면 채권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 피담보 채권 언제 확정이 된다고요? 거래가 끝나면. 그럼 언제 거래가 끝나느냐?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의 확정 사유 한마디로 거래 끝입니다. 결산기가 도래했다.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기본계약 또는 근저당 설정 계약에 해지가 있었다. 거래 끝내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대요. 그럼 거래 끝내고 받을 돈 얼마입니다. 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때는 경매 신청 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지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다는 거야. 여기 근저당권이 을만 있는 게 아니라 병도 후순위로 근저당권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얘가 경매 신청했어요. 경매 신청했으면 경매 신청한 날로부터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하는 날까지 기간이 좀 있죠. 그때까지 얘는 계속해서 거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하면 이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그날까지 얘는 계속해서 지연이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순위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근저당 실행 경매를 하잖아요. 그럼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는 날이죠. 그날까지 발생한 이자 다 받을 수 있다고 얘는. 그래서 근저당은 1순위로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은행에 가면 전부 다 1순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같은 은행이라도 뭐 3억을 빌리고 2억 더 빌린다 그러면 같은 은행인데 지점이 다르잖아요. 지점이 다르면 어떡하냐면 5억을 빌려줘. 그리고 앞에 있는 거 3억 건 말소시키고 하나로 그냥 5억 해라 이런다고. 왜냐하면 뒤에서 2억 더 빌려주는 사람이 2순위를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억을 빌려줘. 그럼 5억 그 등기 비용도 그렇고 나 싫은데요. 그럼 그거 자기네가 내준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5억 빌리는데 낼름 좋다고 하지 말고 그냥 2억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걔네들이 다 해줘. 웬만한 거 다 우리가 낼게요. 그리고 빌려줍니다. 그래서 항상 1순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대. 아하, 보니까 채권 최고액을 6억으로 했는데 확정된 금액이 얼마였다는 거죠? 7억이라는 거죠. 7억이다 보니까 이거 매각을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때는 어디까지만 받아야 돼? 6억까지만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을이 경매하려고 했더니 갑이 돈 가져왔다고. 너는 성격이 왜 그러냐? 그래서 돈 가져와서 갑이 갚으려고 한다고. 경매를 통해서 받을 때는 6억까지만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경매를 실행하려고 하니까 갑이 돈 가져왔대. 얘 얼마 가져와야 돼요? 7억 다 가져와야 된다고. 얘는 여기서 7억 중에서 6억은 이거 매각을 통해서 받지만 못 받은 1억은 얘 다른 재산 압류해서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자기 채무 다 변제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물상보증인이 변제 안 되는 거야. 이거 담보 제공한 병이.
이거 변제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 나는 10억짜리 담보 제공해서 얼마까지만 책임지겠다고 했던 거야. 6억까지만 책임지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 물상보증인이 변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는 거고. 앞에서 봤던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제가 채무자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채무자 아니라 그랬죠? 그럼 걔도 대의 변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3취득자가 대의 변제할 때도 그럼 얼마까지만 갚으면 되죠? 6억까지만 갚으면 되는 거지. 채무자가 아니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때 여기 한 줄에 시가 한 편 나옵니다. 거기. 채권 최고액은 담보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 편의 시입니다. 시. 이거 앞뒤 바꿔서 굉장히 잘 냅니다. 시 한 편이 나왔죠? 민법에서 보기 드문 시가 한 편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B의 경매 실행 시 그래요.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이 미달할 때 근저당권자는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까지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채권 최고액을 6억으로 했는데 확정된 게 5억이란 얘기예요. 그래도 6억 받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확정된 채권이 5억이면 5억만 받아가야 되겠죠. 근데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이 되면 초과 부분은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경매 실행할 땐 그런 것이고 채무자 등이 변제할 때라고 하는 거죠. 자, 근저당 설정자인 채무자는 확정된 피담보 채권 전부를 변제해야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얼마 변제하라고요? 7억 원을 변제해야 된다는 얘기고 채무자 이외의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얘네들은 채무자 아니라고 했죠. 그럼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은 보지 마세요. 주로 이제 1번하고 2번 정도만 보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변제할 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건 주름 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후순위자가 변제한다. 그럼 대의 변제한다는 거예요. 선순위자를. 그럼 얘는 왜 변제하는 거예요? 자기가 1순위 되고 싶어서 변제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변제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변제할 때는. 그래야 자기가 1순위자가 돼서 자기도 모든 채권 다 만족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확정의 효과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 근저당권이 뭐로 바뀐다 그랬죠? 저당권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피담보 채권 확정으로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갖게 돼서 보통 저당권과 같이 취급이 된다. 그래서 니은에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등의 사유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 경매 신청이 취하됐다는 거죠. 이거 땅속에서 꺼냈죠? 경매 신청으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대요. 그럼 땅속에서 꺼냈잖아. 다시 집어넣으면 근저당권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려고 반보증 신다고 햇빛을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경매 신청으로 근저당권이 저당권으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경매 신청이 취하가 됐다. 그건 너 다시 들어가라.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당권으로 효력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 확정된 후 경매 신청이 취하됐다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후 새로운 거래 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될 수가 없어요. 이제 근저당이 아니고 뭐가 돼버렸다고요? 저당권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9페이지로 가면요. 디귿에 그러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이후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손해,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에 의해서 여전히 담보된다. 그 말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서 경매 신청했다가 경매가 취하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써있기는 근저당이지만 효력은 뭐라 그랬어요? 저당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후에 새로운 거래 관계가 겁나게 많았다는 거야. 이건 더 이상 여기에 의해서 담보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건 이 저당권인 거야.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있죠? 이자. 여기서 계속해서 이자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자는 저당권 받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확정된 원본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계속해서 담보된다는 얘기는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새로운 거래 관계가 있었다. 이거는 새로운 근저당권 다시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담보되지 않습니다. 이미 땅에서 나오는 순간 뭐가 됐다고요? 저당권이 돼버렸다.
자,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이다라고 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포괄 근저당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근저당의 그 밑에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 22의 기출문제 한번 보실게요.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등기해야 되죠. 피담보 채무의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건 뭐라 그랬지 아까? 경매 실행 비용만 안 들어간다고 했죠? 네, 계속 들어가고.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 원본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피담보 채권 범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거죠. 채권자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를 양도했답니다. 그럼 근저당권 쫓아갑니까? 안 쫓아갑니까?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에 이 저당권 어디 들어가 있어 지금? 땅 속에 있죠. 함부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는 겁니다. 또 밖에 나가서 땅 속에 있고 그러지 말고 시험 볼 때까지만 땅 속에 있다 그래야지. 바깥에 가면은 또 그 누구한테 배웠냐 그런다고. 자, 5번에 확정된 피담보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때 근저당 설정자인 채무자는 어디까지 갚아야 돼요? 전액 다 갚아야지.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맞는 건 몇 번이야? 1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동저당이에요. 이 공동저당은 계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 재작년에 제대로 된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공동저당이 뭐냐라고 하는 개념만 좀 알고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특수성의 문제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얘가 여기다가 빌려준 돈이 너무 많아요. 담보물 하나만 제공해서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럼 담보물 2개도 제공할 수 있고 담보물 3개도 제공할 수 있겠죠.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담보물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럼 현재 담보물이 3개가 제공이 됐다. 그럼 저당권 몇 개 성립했다는 얘기죠? 3개가. 저당권이 3개가 있는 거야. 피담보 채권은 하나, 저당권은 3개. 그러니까 이걸 공동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돈을 어느 담보물에서 받을 것이냐, 자기가 받고 싶은 담보물 경매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경매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경매해서 돈 받아가면 되는데 이때 이 돈을 받는 방법이 2가지인 거예요. 동시에 배당할 것이냐, 순차적으로 배당할 것이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동시에 경매할 것이냐, 순차적으로 경매할 것이냐 그랬어요? 동시에 배당할 것이냐, 순차적으로 배당할 것이냐 그랬어요? 동시에 배당할 것이냐, 순차적으로 배당할 것이냐 그랬죠? 경매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경매를 하나씩 해도 되고 동시에 경매해도 되고, 경매는 어떻게 하든 관계없어요. 경매 대금 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배당하는 걸 동시배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경매할 때 그때 돈 생길 때마다 배당하는 걸 순차배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담보물 3개 말고 2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빌려준 돈이 얼마 빌려줬다 그럴까요? 2억은 빌려줬다 그럴까요? 2억은 빌려줬다고 한번 해볼게요. 2억 원을 빌려줬는데 여기서 제공한 담보물 요거 하나가 1억 원짜리야. 이거 3억 원으로 합시다. 빌려준 거 3억. 3억을 빌려줬어요. 네, 3억을 빌려줬는데 얘가 제공한 요 담보물의 가액은 2억 원짜리야. 2억 원짜리고 요거는요 3억짜리라고 이렇게 담보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럼 매각 대금이 얼마예요? 총 5억이죠. 5억입니다. 자, 동시에 배당할 때는 이거 먼저 경매하든 이거 먼저 경매하든 이거 먼저 경매하든 이거 먼저 경매하든 관계없어요. 경매했던 대금을 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배당한다 그랬죠. 이걸 동시에 배당인데, 동시에 배당할 때는 각 담보물의 매각 대금에 비례해서 피담보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각 담보물의 매각 대금의 비례를 먼저 결정해 봐요. 총액이 얼마요? 5억이죠. 여기서 나온 매각 대금 얼마죠? 2억이죠. 그러면 여기서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5분의 2지.
여기는요 5분의 3이겠죠. 5분의 3. 그럼 3억 원 중에 5분의 2는 여기 매각대금에서 가져가고, 그럼 3억 원 중에 5분의 2는 얼마야? 굉장히 복잡하네. 1억 2천인가요? 그래 1억 2천. 맞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 가져가는 거야? 1억 8천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뭘 복잡하게 하나도 안 복잡하구만. 근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칼큘레이터 가져가죠. 계산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거든. 그럼 1억 2천 여기서 받고 1억 8천 받는데 매각대금 얼마라 그랬는데요? 요건 2억, 요거 3억이었잖아. 근데 여기서 1억 2천을 얘가 가져간다면서? 그럼 남은 거 얼마 있어요? 8천 남았죠? 그죠? 여기 3억짜리인데 1억 8천 얘가 가져간다면서요? 그럼 남은 돈 얼마 있어요? 1억 2천. 그럼 이거는 후순위자들이 가져가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매각대금을, 담보물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할 때는 각 담보물의 매각대금에 비례해서 피담보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5분의 2는 여기 전체의 5분의 2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5분의 2는 을이 여기 매각대금에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2천 가져가고 8천만 원 남죠. 5분의 3은 여기 매각대금에서 가져가서 그러면 얼마? 1억 8천 가져가고 1억 2천 남지 않습니까? 요거는 후순위자들이 받아가는 거야. 여기 후순위자 A고 여기 후순위자 B다. 그럼 후순위자가 가지고 있는 피담보채권이 몇 억이 됐던 관계없이 얘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요? 8천. 얘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2천이 최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공동조당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동시에 배당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배당하는 경우도 있죠. 순차적으로 배당하게 되면 여기 을이 이거 경매 실행했어요. 나온 금액이 얼마요? 2억. 얘가 받아야 되는 돈은 3억이잖아. 그럼 이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고 여기서 얼마 더 가져가면 되죠? 이거 나중에 경매에서 1억 더 받아가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후순위자 봐봐요. 동시에 배당했으면 자기한테 배당될 금액이 얼마였어요? 8천만 원이었잖아. 근데 2억은 다 가져갔다며. 그럼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동시에 배당했으면 얘가 여기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억 8천이죠. 근데 1억만 받아갈 거 아니냐고. 여기 2억 받았으니까 1억 받아가죠. 그럼 여기는 8천 얘가 가서 대위하는 거야. 대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요거 먼저 경매해 볼게요. 을이 이거 먼저 경매해서 3억 다 받아갔대. 여기서. 그럼 얘 한 푼도 못 받았죠? 못 받았는데 여기 저당권 실행하면은 얘 1억 2천 받아갈 수 있었던 돈이 있죠? 여기서 을이 받아가는 거 있어 없어? 없지. 3억 다 받아갔으니까. 그럼 얘가 대신 가갖고 요거 대신 저당권 행사하면 된다고. 동시에 배당하느냐 순차적으로 배당하느냐에 따라서 배당 금액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똑같아. 그래서 동시에 배당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배당해도 됩니다. 다만 하나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일 때 물상보증인은 보증인이잖아요.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변제하겠다는 거야.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부분에 하나요 내가 대신 변제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이거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동시에 배당을 했대요. 그럼 둘 다 경매했다 그런 얘기죠. 전체 매각대금 5억 나왔네요. 5억 나왔는데 그러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을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요? 2억이죠. 동시에 배당했어도 왜냐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모두 변제 충당하고 부족하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변제 충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A는 받을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얘는 처음부터. 왜냐하면 보증이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가 됐다. 그럼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모두 변제받고 부족분을 보증인 부동산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2억 원 다 가져가고 못 받은 부분 1억 원만 여기서 받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후순위자 A는 원래부터 받을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산 문제로 나와요. 계산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 문제로 할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몇 개 있습니다. 계산 문제 가지고 풀어내야 되는데 요거 한번 맛배기로 한번 보는 거지. 우리가 또 맛배기가 좀 있죠.
얘한테 빌려준 돈이 1억 5천이에요. 근데 얘가 담보를 3개 제공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 증인 소유 부동산은 말 문제로 나옵니다. 이론 문제로 나오고 계산 문제는 이거 가지고 나와죠. 얘가 이게 담보물이 9천만 원짜리고 6천짜리고 3천짜리 담보물이 제공이 됐다는 거죠. 이걸 순차 배당 안 나와. 동시에 배당할 때. 그럼 각각 담보물에서 얼마씩 가져갈 것이냐라고 해서 이걸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이라고 하고 후순위자가 뭐 병, 정, 무 이렇게 해놓고 정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나온다고. 정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동시에 배당합니다. 동시에 배당하면 매각대금 다 모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매각대금 다 모으니까 얼마야? 1억 8천이죠. 1억 8천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죠? 그러니까 비율 금액 물어보는 게 아니고 비율 2분의 1이죠. 네. 2분의 1 얘는요 3분의 1 6분의 1이죠.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얼마 여기서 받아가? 7,500 여기는 5,000 여기는 그래 자 굿 2,500 이렇게 받아가죠. 그럼 얘들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은 여기서 빼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럼 얘가 받을 금액은 얼마요? 1,000만 원. 물어본단 말이야. 얘는 안 물어봐. 주로 여기를 물어본다고. 여기까지 계산됐다는 얘기는 아까처럼 나머지. 그럼 뭐 이거 계산 아무것도 아니지. 3,000에서 2,500 빼면 얼마요? 계산기 있잖아 또. 그죠? 계산기 있으니까 별 문제 아니죠? 네, 그래요. 그래서 계산 문제 전형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거는 이론 문제야. 사실은 이론 문제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계산 문제는 나중에 우리 문제풀이 하면서 또 할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론적인 거 몇 개만 볼 거예요. 그래서 공동저당 그래. 공동저당이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걸 말하는데 출처입니다. 공동저당이 설정되면 목적물 수만큼 저당권이 존재하게 된다고 줄쳐 놓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저당의 특수성 1, 3, 4, 5번 줄칠 겁니다. 공동저당은 각 부동산마다 동일한 피담보 채권으로 저당권이 성립한다. 저당권이 저당 목적물 수만큼 존재한다. 그 다음에 3번에 각 저당권은 동시에 설정될 수도 있고 다른 시기에 설정될 수도 있고 저당권의 순위가 달라도 가능합니다. 또 각 저당권의 소유자가 달라도 가능하다. 즉 물상보 증인이 담보 제공해도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공동저당의 성립 그래서 211페이지로 갈게요. 공동저당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등기해야 되는데 그 등기에 동그라미 3번 줄칩니다. 공동담보물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줄치셨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빌려준 돈 3억이잖아. 그죠? 3억인데 이거 등기부 띄워봤어요. 이건 안 보고. 등기부 띄워보니까 목적물은 2억짜리인데 피담보 채권 3억에 저당권이 성립돼 있다고. 그럼 여러분이 얼핏 봤을 때 야 2억 원짜리 물건에 무슨 3억 원이 설정돼 있냐? 이거 사기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러니까 밑에다 써야지. 사기 아니다. 사기 아니다 쓰면 더 사기 같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놓는 거야? 이것도 담보물로 제공돼 있다. 그럼 여기도 보면은 동그란 것도 공동담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여기도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그럼 여기는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써야 될 거 아니냐고. 담보 하나 더 제공했대. 성질 날라 그러죠 이제. 그렇죠? 다 써야 된다고. 이게 담보물이 5개 이상이 된다. 그럼 엄청나게 길어지죠. 그러니까 그때는 쫙 묶어서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하나만씩만 쓰는 거야. 공동담보 목록 있음, 공동담보 목록 있음, 공동담보 목록 있음. 요거만 써놓는 거야. 등기부 띄워보니까 밑에 부기등기란에 공동담보 목록 있음 그러면 공동담보 목록도 같이 띄워주세요 라고 하면 이하고 같이 공동으로 담보된 물건의 수가 쭉 나오는 거죠. 이거 3개 이상 되면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 3사람이 모이면 합의 안 됩니다. 2사람이면 모를까. 네, 그래서 자 공동담보물이 몇 개 이상이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자, 그다음에 368조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일한 채권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제2항에 전항의 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그랬어요. 그 경매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 아까 이게 둘 다 갑소유일 때 차순위 저당권자, 여기 A 얘기하는 거죠.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나머지 이제 문제, 뭐 20회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우리 문제 풀이할 때 계산 문제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한 저당, 뭐 특별히 필요 없고요. 문제 보니까 거기 23회 기출문제 예술 문제 하나 나왔죠? 나와 있죠? 네. 이거 시험장에서도 풀어야 되겠어? 아, 패스야. 이건 이제 맨 마지막에 민법 다 풀고 나서 시간이 조금 남았다. 그럼 그때 한번 이렇게 쓱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시간 안 남거든? 장담하는데 시간 안 남아요. 이거 붙들고 3분, 5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아, 이거 틀리라고 낸 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틀리라고. 틀려줘야지. 맞으라고 낸 것만 맞으면 70점이요. 근데 성격이 이상해서 틀리라고 낸 건 맞추고 맞으라고 낸 건 틀리니까 30점이란 말이야. 그죠? 저도 이게 이날 시험장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시험 보기 직전에 말이죠. 이상하게 답을 이렇게 찾으라라고 했던 건데 이제 그대로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제 맞힌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긴 있었는데 그런 일은 몇 년에 한 번씩 있지 매년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오면 5분 걸려. 5분 읽어서 문제 해석하는데 5분 걸려요. 아시겠죠? 이거 그려야 되거든 이렇게. 그죠? 제가 지금 그리는데도 한 4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푸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 남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때 푸는 건데 장담한다 그랬죠? 시간 남는다고 안 남는다고? 네, 안 남습니다. 네, 제가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잠시 쉬었다가 채권법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매매로 넘어갈 겁니다. 채권 총론 조금만 하고 매매로 넘어가겠습니다.